리포트의 김태현 멘토입니다. 또 한 주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최근 시장이 상당히 좀 급락 현상을 또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위축되어 있을 부분인데요. 어차피 박스권에서의 등락 구간이고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업황들 다뤄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일전에 수요 리포트 시간이었죠. 그때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업황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코디에스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전일 시장의 강세를 좀 보였던 모습을 우리가 참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업 업황 분석과 함께 관심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화학, 화장품 관련주에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투자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또한 정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연을 통하거나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정권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정권 업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과연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을 부분인지 이와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권업 업황 분석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 구간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좀 바꿔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구간인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뒤로 빼놓으면 상당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적인 그 측면에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이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저평가 요인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 중국 시장의 요동치는 등락 현상 속에서 4월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정권주들이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게 오히려 밀려버렸던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의 금리 인상의 지연 등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0월보다는 12월 달 정도의 금리 인상의 여부, 이 부분들 쪽으로 좀 무게가 현재 쏠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11조 원 규모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8조 원대까지 많이 정체되면서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다. 거래대금이 활성화되어야만이 결국 정권사들의 가장 주수입원인 브로커리지 수익 자체가 늘어나면서 정권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8조 원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부분은 정권업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이 1배 이하니까 상당히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자금 추이인데요. 그래도 일단 8조 원대의 거래대금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시장 자체가 또 활성화가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12조, 13조 이상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여전히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 자, 8월달까지인데요. 일단 거래대금이 그래도 8조 원대까지 현재 더 이하로 밀려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초저금리 시대에서 현재 자금이, 부동자금이 오고 갈 데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체는 고객 예탁금과 신용융자잔고인데요. 신용융자잔고 자체가 8월달 시장이 급락함과 더불어서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금 이제 반등의 기대를 좀 우리가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모습 같고요. 고객 예탁금 자체도 다시 한번 조금씩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및 코스닥의 거래대금 추이인데요. 물론 코스피 시장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좀 꺾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불안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활성화된 그런 매매에 투입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손실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지표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또 코스닥 시장의 회전율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 정도인데 코스닥 시장의 회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조 자체가
밀려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일정 부분의 좋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변동성이 30%까지 확대가 되어졌지만 급격하게 회전이 돌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정권업에 관련해서 약간의 부담스러운 주가 상승에 부담에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업 업황의 터닝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신용장고의 저점 수준이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는 측면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장고가 2015년 고점 대비 한 3.8%까지 신용장고가 증가가 되었다가 지금 8월 말 기준 정도는 3% 이하, 2.9%까지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신용융자 잔고에도 8조 700억 원 정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6조 4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금리 시장의 저금리 기조에서 신용 자체도 결국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금리 자체가 낮다는 부분 자체는 언제든지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신용융자 잔고의 증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역대 과거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거의 3% 이정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것은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서 지수의 하락을 더 압박했던 요인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초저금리 고객예탁금의 증가율, 신용잔고가 낮아져서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 자체는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각 정권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훨씬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다소 2분기 대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2007년도 2분기 1조 2,800억 원 이후에 올해 2분기 정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거래융자 잔고에 대한 흐름인데요. 9월 11일 정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신용융자 잔고의 추이가 6조 원대, 6조 4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 많이 밀려 내렸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융자 잔고가 더 줄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은 주가 지수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체는 고객 예탁금의 추이인데요. 2024조까지, 그죠? 올 7월 달에 정점을 찍을 때 24조까지 늘어났던 고객 예탁금이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22조 원대까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부동자금이 정시에 언제쯤 가담을 할까라고 일단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다는 측면 자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정권 업황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가 레버리지 비율 자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상당히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규제. 따라서 이제 총 자산이 자기 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했을 때는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영업 정지라든지 또한 임원의 어떤 뭐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 정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1100%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이하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가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물론 대우 정권의 인수의 자금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그 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미리 사전에 포석적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대형 증권사 대비 중소형 증권사의 자본 확충 필요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소형 증권사들은 미래에셋증권처럼 정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대형 증권주들 쪽으로 일단 압축을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밑에 이제 파란색 부분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ISA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증권업이 그동안 은행 쪽으로 치중되어 있던 PB와 관련된 부분, 그죠? 프라이빗 뱅킹 이와 같은 부분들은 증권사 쪽으로도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향후에 놓고 본다면 증권사들에 대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임계치 1100%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증권사들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들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가만히 유심히 놓고 보면은 언제든지 레버리지 비율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하고 또 종합자산 대행사로 올라서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확충이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우리 메리츠 정권이 먼저 선두로 치고 나와버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메리츠 총금 정권 자체도 이미 정자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주요 정권사의 자기 자본의 규모가 되겠는데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이 3조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원 현재 미달되어 있는 정권사들이 많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NH라든지 대우라든지 삼성 또는 한국투자정권이라든지 또 현대증권 같은 이와 같은 대형 메이저 정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3조 원 정도의 자기 자본 요건 자체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업 터닝 반전을 위한 모멘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015년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주요한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 많은 부분이 있겠죠. 두 가지 정도 압축을 해본다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종합소득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자산관리 시장에서 증권사는 더욱더 기회 자체가 은행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비과세 해외 주식 준영의 펀드를 도입해서 역시 해외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물론 10년 비과세인데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조금 리스크를 볼 수 있겠죠. 또한 관리적인 리스크, 즉 어느 정도의 그 중도 해지 시 전반적인 그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제약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파란색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액 자산가를 확보한 대형 정권사가 상당한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2017년도부터 또한 이제 은행과 공동적으로 통합 마케팅을 통한 정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권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러다가 예전처럼 정권주에 하면 물론 중소형 정권주들이 탄력 있게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지만 메이저 정권사들의 어떤 대장주격인 메이저 정권사들의 흐름 자체가 상승 반전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정권업들의 전반적인 업황의 상승 규조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이제는 예전과 달리 메이저 정권사들이 먼저 필두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난 이후에 중소형 정권사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권업도 변모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 한번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펀드에 가입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접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은행들입니다. 은행에 가서 우리가 펀드를 들기도 하고 또한 이제 보험을 넣으면서 보험사의 펀드를 가입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역시 정권업이 전반적으로 2015년도부터 은행업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추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권업도 이제는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개인 주식형 펀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은행 쪽에 충분히 더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이후 ISA 계좌가 이제 도입이 되고 비과세 활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부터는 이제 정권사들의 비율 자체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 포인트입니다. 3분기 정권사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는 우리가 신문지상의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어봤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 자체 해소 시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업도 우리가 지금쯤은 조금씩 관심을 서서히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많이 빠졌던 것만큼 호재도 없다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이미 진입이 되었었고요. 따라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시점. 물론 시장 자체가 오늘도 변동성 있게 움직여진다면 정권업이 바로 움직여지지는 못하겠지만 정권주들도 우리가 손실을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중대형 정권사 위주의 포트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소형 정권주들도 물론 상승을 탈 수 있겠지만 대형 정권사 위주의 포트를 좀 구성해서 정권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좀 무게감을 더 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그림인데요. 오늘 별표 3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모기 리포트를 하면서 꼭 별표 3개에 관련된 종목을 드렸는데요. 정권주,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저평가 구간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별표 3개는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별표 2개 종목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역시 상당한 브로커리 수익부터 시작해서 종합증권사로 필두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어뜸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NH투자증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고액의 자산가들을 많이 갖고 있죠. 또 부유층의 고객을 기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여러분들이 별표 2개를 쳐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표 1개 종목은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인데요. 정자도 완료를 했고 현재 종합증권사로 발돋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별표 1개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인터넷은행과 더불어서 상당히 컨소시엄을 맺어서 같이 가겠다, 다음 카카오와 함께 가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올랐다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기도 했던 그런 모습인데,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금융지주. 물론 어닝 상당한 파워를 만들면서 상당한 상반기 실적을 거둬냈던 종목이 바로 한국금융지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 브로커리지 수익이 아직은 증권사들이 IB 부문을 강화해 가고 있지만 브로커리지 수익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은 그나마 별표 하나를 쳐드리면서 키움증권 충분히 키움증권도 지금 현재 브로커리지 수익 대비 IB 부분 자체를 강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도 별표 1개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심주는 없습니다. 모두 다 중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목요일 리포트 증권회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은 없는데요. 내일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시작합니다.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인터넷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뵐 텐데요. 향후 하반기의 주도 업종,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리포트 시간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